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2020년 발표된 주목할 만한 진료 지침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코비드-19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1차 진료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꼭 알아둬야 될 만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과 진료 지침의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작년에 발표됐던 주목할 만한 진료 지침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상당수는 uptodate.com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uptodate는 유료 사이트이긴 하지만은 what's up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들 중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서머리해 놓은 파일은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콜치신의 효과입니다. 다른 2차 예방 치료를 받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 매일 콜치신 0.5 또는 0.6mg을 추가하는 것이 예후호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기전은 만성염증이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사건의 위험 요소이며 콜치신은 항염증 효과가 잘 인증된 약물입니다. 로도코2 시험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 5,500명 이상을 매일 0.5mg의 콜치신 또는 위약의 무작위로 할당한 ICT입니다. 약 2년 반의 중앙 추적 관찰 기간 후에 콜치신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에 의한 관상동맥 혈관 재형성 위험이 낮았습니다. 부작용으로서는 근육통이 조금 증가했지만 치료의 내역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따라서 이 연구 결과 안정된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다른 2차 예방 전략에 추가적으로 1일 2회 콜치신 0.5 또는 0.6mg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데스 프롬 올 코즈 경우 콜치신 그룹이 약간 높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어서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NEJM에 발표된 논문은 심근경색 후 30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RCT를 시행한 연구에서 저용량 콜치신 또는 위약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중앙값 22.6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1차 평가 변수는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소생된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관상동맥 재혈관화로 이어지는 협심증으로 인한 긴급 입원을 봤는데요. 이 1차 결과 변수의 발생이 콜치신 군은 5.5%, 위약은 7.1%로 상당히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예후호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이 연구에서는 사망이 콜치신군과 위약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지만은 다만 유모니아의 경우에는 콜치신 그룹이 위약 그룹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또 크로닉 코로나리 디지즈 환자인 경우에는 기존 진료 지침에서 권하고 있는 약제들을 최대한 사용하되 그 약제들을 사용하는 때도 충분하게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콜치신을 D코드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콜치신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도 몇 가지 더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 연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료 지침에도 편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심방세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방세동의 핵심적인 세 가지 치료는 안티코아귤레이션,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입니다. 고위험 초기 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컨트로버시가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2002년 NEJM에 발표된 어펌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어펌 트라이얼은 평균 70세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심박수 조절 치료를 주된 치료로 한 군과 리듬 조절 치료를 주된 치료로 한 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심박수 조절 치료군보다 리듬 조절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입원했고 약물 부작용이 더 많았는데요. 5-year 모탈리티가 심박수 조절군은 25.9%, 리듬 조절군은 26.7%로 리듬 조절군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은 리듬 조절 전략이 다음의 하위군에서는 심박수 조절 전략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고령군 또는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하위 그룹에서는 5-year 모탈리티가 리듬 조절군이 더 높았고요. 신부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은 신부전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리듬 조절 전략이 사망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데스,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디세이블링 엔세팔로파시, 메이저 블리딩, 카디아 어레스트 같은 경우는 심박수 조절과 리듬 조절군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입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박수 조절 그룹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펌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 고령이면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리듬 조절 치료를 하지 않고 심박수 조절 치료를 하면서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것이 기존에 꾸준하게 권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초기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이 리듬 조절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위험 초기 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 조절 치료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은 새로 진단된 심방세동 환자, 특히 증상이 있는 경우, 발병 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심박수 조절 치료 전략보다는 리듬 조절 치료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스트 AF-NET 4 시험이고요. 조기 심방세동, 즉 1년 내에 진단된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 2,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리듬 조절 치료로서는 항보정맥자 또는 카테터 절제술을 통한 조기 리듬 조절을 하였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심박수 조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심박수 조절 치료는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항보정맥자 또는 카테터 절제술을 통한 조기 리듬 조절의 치료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고위험 요인으로는 연령이 75세 이상, 또 이전에 TIA 또는 뇌졸중으로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다음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차드2 바스커 스코어, 차드2 스코어에서 고위험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환갑 5.1년 추적 후에 리듬 조절에 배정된 그룹은 심박수 조절에 배정된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원인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는데요. 심혈관 원인 사망은 리듬 조절 치료에 배정된 그룹이 1%대, 그리고 심박수 조절은 1.3%였고요. 뇌졸중은 리듬 조절군이 0.6%, 심박수 조절은 0.9%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기준을 충족하는, 즉 차드2 스코어나 차드2 바스커 스코어가 2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초기 AF, 초기는 진단된 지 1년 이내를 말합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리듬 제어 전략을 조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어펌 트라이얼에서 나타났듯이 나이가 많고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리듬 조절 치료를 아직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암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로는 1차 진료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차 진료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는 흔한 병은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이 정말 흔한 병이 되었고 암
치료에서 면역 치료제도 상당히 흔히 쓰이는 치료제가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나 2차 진료 의사도 충분히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중요한 임상시험 결과들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항원 네오안티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자가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지만은 병리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항원을 말합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에서는 발현이 안 되지만은 돌연변이가 나타난 세포에서는 나타나는 항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면역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면역 체크 포인트는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분자 스위치인데 쉽게 생각해서 면역 기능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면역 기능의 브레이크 또는 면역 기능을 꺼버리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1은 프로그램드 셀 데스 프로테인 1의 약자인데요. 이 PD-1은 활성화된 T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체크포인트 단백질입니다. 다른 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PDL1이라는 분자에 결합하는 리셉터고요. T세포의 PD-1이 PDL1에 결합하면 T세포가 고갈되어 사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말은 PD1은 T세포가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또는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D1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PD1이 발현된 T세포가 다른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꺼지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암세포가 역이용해서요. 암세포는 종종 PDL1을 자기 세포 표면에 발현을 합니다. 또는 자기 세포가 종양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경우도 있고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다른 세포들이 PDL1을 생성하게 해서 사이토톡식 T셀의 기능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는데 PD1과 PDL1 사이의 결합을 차단하는 항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PD1 또는 PDL1 사이의 결합을 차단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항체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있던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이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악셀레이트가 걸리게 돼서 캔서셀을 죽이게 됩니다. 즉, 암과 싸우는 T세포의 브레이크를 해제하게 됩니다. PDL1은 T세포 수용체 PD1에 결합할 때 T세포 활동을 하향 조절하여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은 PDL1은 주로 암세포 표면 또는 종양의 다른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입니다. 즉, 암세포나 종양의 다른 세포에서 PDL1을 발현시켜서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방어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PDL1은 T세포의 PD1에 결합해서 T세포의 활동을 하향 조절해서 이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이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종양, 캔서셀은 종종 PDL1을 세포 표면에 발현을 시켜서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자기가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는 약제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이고요. 그 대표적인 약제로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키트루다입니다. 자, 그리고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되는 면역 기능의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체크포인트를 억제하는 약, 즉 면역 체크포인트 경로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약이고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있던 면역세포를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뮤온 체크포인트가
그 면역 체크 포인트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것이 그 이뮨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 텐데요. 중간에 이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서 그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면역 체크 포인트, 이뮨 체크 포인트는 암세포 파괴를 방해하는 단백질로 암은 이 면역 억제 체크 포인트를 활성화시켜서 T세포 공격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세포는 PD-L1이라는 라이간드를 세포 표면 단백질에 발현시켜 가지고 T세포에 존재하는 PD-1과 결합해서 T세포 기능을 억제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차단하는 약제가 투여가 되면 다시 T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뮨 에디팅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면역체계가 비정상 분자 항원, 즉 네오안티젠을 생성하는 암세포를 인식하고 죽임으로써 개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이뮨 에디팅이 합니다. 그와 함께 인식된 항원 생산을 중단한 암세포의 생존을 촉진해서 종양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이뮨 서베일런스 개념, 즉 면역 감시의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당연히 비정상 항원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게 원래 자기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면역 감시, 이뮨 서베일런스는 이해가 쉬운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항원 생산을 중단한 암세포의 생존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의 생존을 촉진하고 종양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도 이뮨 에디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뮨 에디팅은 편집이라는 말 뜻을 생각하면 면역세포가 발견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캔서 셀들은 제거시키고 면역세포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은 남기거나 도리어 그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더 성장하고 더 촉진되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됐던 이뮨 서베일런스 개념보다는 요즘 이뮨 에디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뮨 에디팅은 세 가지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제거, 일리미네이션, 평형, 이퀴빌리엄, 탈출, 이스케이프 이 세 가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암세포가 발생해서 진행하면 뮤테이션이 증가하고 이상 단백질, 네오안티젠이 발현되고 이는 정상 면역체이긴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에 의해서 포린으로 인식되어 제거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이뮨 서베일런스 기능이 작동이 되면 제거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거되지 못하고 살아남은 암세포가 변형되고 주변의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변화를 통해 숙주가 암세포와 공존하게 되는 평형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후 암세포는 진화해서 T림프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며 면역체계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이 탈출이 더 진행이 되면 캔서셀이 자라고 메타스타시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 면역의 과정을 1차 진료 의사도 좀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장들은 나중에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키토르다는 펜브리롤리주맵의 상품명입니다. 키토르다는 면역강문 억제제, 즉 이뮨 체크포인트를 억제하는 약, 즉 면역 기능에 브레이크를 거는 면역 기능을 꺼버리는 이뮨 체크포인트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PD-1, 프로그램드 셀 데스 1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요. PD-1 수용체, PD-1 수용체가 어디에 발현된다고 했죠?
네, PD1 수용체는 CD8 T셀에 발현되는 수용체입니다. 즉, 캔서셀을 발견하고 죽이게 되는 CD8 T셀에 발현되는 PD1 수용체의 결합에서 PDL1 또는 PDL2와의 상호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항종양 반응을 나타냅니다. 항종양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암세포가 PD1과 결합하게 되는 PDL1, PD1 라이간드를 암세포가 발현하게 되면 PDL1과 사이토톡식 T셀에 있는 PD1이 결합해서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풀어서 엑셀레이터를 밟게 하는 것이 면역 강문 억제제고요. 대표적인 약제가 펜브롤리주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은 그 불일치 복구 유전자 결핍, 미스매치 리페어 디피션치입니다. 보통 DMM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도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마이크로 세툴레이트 인스테빌리티 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SI 하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미 부수체, 마이크로 세툴레이트는 1개 또는 1개에서 6개 연기쌍으로 이루어진 짧은 연기 서열이 반복되는 유전체 일부로 사람 전체 DNA의 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DNA를 복제하다 보면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불일치 오류를 복구하는 단백질이 없거나 복제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현미부수체 같은 짧은 연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정상보다 많아져서 돌연변이가 초래가 됩니다. 이 MSI, 마이크로 세툴레이트 인스테빌리티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DNA 미스매치 리페어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DNA 미스매치 리페어는 DNA 복제 시에 일어나는 에러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MMR 기능이 비정상인 세포들은 DNA 복제 시 에러를 교정하지 못하고 에러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러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현미 부수체, 마이크로세트레이트의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임상적으로는 5개의 표지자를 검사해서 2개 이상이 양성이면 고도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MSI 하이라고 하고 1개면 저도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MSI 로, 음성이면 현미 부수체 안정, MSS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MSI high, MSI low, MSS 이 개념을 왜 말씀드리고 왜 이런 개념들이 생겼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이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더 디텍션을 잘하고 더 잘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돌연변이들이 축적이 된 경우에는 이런 DNA의 뮤테이션이 일어난 셀들이 네오 안티젠을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네오 안티젠을 많이 형성된 캔서 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CD8 T셀이 잘 인지하고 잘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측되기에도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된 캔서 셀의 경우에는 이 면역 치료제들이 더 치료가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RCT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콜로렉탈 캔서인데요. 펜보롤리주맙과 MSI 하이 메타스타틱 콜로렉탈 캔서 치료제로 펜브롤리주맙을 썼을 때 대조군인 그냥 1차 화학요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본 연구가 NEJM에 실렸습니다. DNA 브리치 복구 유전자 결핍, 그러니까 DMMR 상태라 유전자가 불일치 복구 유전자가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뮤테이션이 많이 누적이 됐겠죠. 그래서 현미 보소체가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MSI 하이가 되는데요. MSI 하이가 되는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경우 세포독성 화학요법보다는 1차로 펜브리주맙 단일요법이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전이성 결장 직장암의 3에서 6%는 DNA 브리치 복구 유전자 결핍이며 초기 전신 화학요법 실패 후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면역요법이 이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177 시험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1차 펜브리주맙은 1차 화학요법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상이 되었고요. 실제로 무진행 생존율이 2배로 증가하고 객관적 반응들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FDA는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MSI 하이 코레렉탈 캔서 환자의 경우 1차 치료로 펜브리주맙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이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인지를 더 잘하고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종양 돌연변이보다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이 높은 경우에는 면역 원성,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서 더 잘 인지가 되고 면역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성질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키노트 158 연구는 다양한 악성 종양, 코로렉탈 캔서, 브레스트 캔서, 그 다양한 악성 종양인데 여기서 코로렉탈 캔서와 브레스트 캔서, 전리선암을 제외한 다양한 악성 종양에서 높은 수준의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이 있는 경우에는 펜브리주맙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조직의 TMB,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이 높은 경우 높은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고용 종양이 있고 이전 치료 후 진행됐거나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경우에 펜브리주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펜브리주맙 같은 면역 치료제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적응증을 늘려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를 사용하는 암 치료 RCT를 볼 때는 돌연변이의 뮤테이셔널 버든,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을 보는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MSI 하이 같이 세포 내에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는지를 보는 다양한 평가 변수들도 있고 아니면은 캔서셀에서 발현되는 PDL1 종양 캔서셀 표면에 발현되는 PDL1이 얼마나 더 많이 발현되는 데 따라서 펜브리주맙 같은 면역 강문 억제제가 어떻게 치료 효과가 나타내는지 하는 논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숙지해 놓으시면은 최신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사이토톡식 케모테라피에도 계속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또 그 새로운 개념의 치료 방법들이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메트로노믹 케모테라피인데요. 메트로노믹 케모테라피는 메트로놈을 생각하시면 똑딱 똑딱 하면서 이렇게 시계처럼 소리가 나는데요. 이 메트로놈 케모테라피는 그 낮은 용량을 자주 투약하는 약물 처방 개념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젤로다 같은 카페시타빈 약제를 생각해 보면 카페시타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체포면적 1제곱미터당 1250mg을
하루 2번 2주간 경고 투여 후 1주 휴약 같이 이렇게 3주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3주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젤로다의 약제 부작용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는데요. 메트로놈 메카노테라피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카페시타빈을 체표면적 1제곱미터당 650mg을 하루 2번 매일 1년간 투약하는 이런 개념이 메트로노믹 케모테라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메트로노믹 케모테라피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낮은 용량의 항암제를 휴약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낮은 용량과 더 높은 빈도로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 또는 이뮨 이스케이프 같이 캔서셀이 더 자라고 메타스타시스를 일으키는 이런 전이 메커니즘을 표적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도 여러 실험적이나 개념적인 연구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본 RCT가 중국에서 시행됐는데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에 카피스타빈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한 연구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유방암에서 표적으로 생각하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헐투 리셉터 이 세 가지의 타겟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의 타겟이 다 음성인 경우를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헐투 리셉터 같은 이 타겟이 없기 때문에 사이토톡식 에이전트 외에는 마땅히 쓸 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토톡식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카피시타빈을 메트로노믹 치료를 하는 것에 효과를 본 연구고요. 중국인 초기 3중 음성 유방암 43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 카피시타빈 유지 치료를 했고요. 대조군에 비해 5년 무병 생존율이 개선되었습니다. 5년 무병 생존율이 보조 카피시타빈을 저용량 1년 동안 매일 사용했을 때는 83%, 대조군은 73% 정도, 약 10% 정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다만 전체 생존율은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무병 생존율이 10% 정도 개선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은 중국인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인종이나 또 다른 항암 약제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토톡식 케모테라피도 새로운 개념의 치료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토톡식 케모테라피를 한 경우 말초신경병증 같은 장기 후유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암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치료제로서 그나마 근거가 있는 것은 둘록세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록세틴도 사실 처방해 보면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고 예상외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스크램블러 요법, 침술 및 운동의 다른 요법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스크램블러 테라피나 침술, 운동 이런 다른 방법들이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은 둘록세틴이니까 둘록세틴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트리사이클 안티디프렌스다 같은 이런 약제들도 사용은 됐지만은 RCT에서 큰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캔서 환자의 카케시아 관리를 위한 아스코 지침도 새로 발표가 됐는데요. 아스코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지침입니다. 여기에서 경구 영양 보충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식이 상담이 일부 시험에서는 체중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은 좀 제한적인 증거였고요.
하지만은 환자와 간병인에게 악역질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식이 상담을 고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은 말기 암 환자의 팔리에이티브 케어로 엔테랄 피딩 튜브를 넣는 건지 넣는 거나 아니면 TPN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데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TPN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종 같은 합병증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욕 개선제로 여러 가지 약물들이 테스트가 되었지만은 딱 부러지게 큰 효과를 보인 약은 없었고요. 하지만은 식욕 개선을 위해서 트라이 해볼 만한 약으로서는 메게스트롤이 있고요. 단기간 사용할 목적이라면 스테로이드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란자믹 애시드는 지혈제로서 널리 사용되는 약인데요. 트란자믹 애시드는 플라시노젠이 플라스민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안티피브로리틱 에펙트를 나타내는 약제입니다. 네, 이 약제는 객혈, 위장관 출혈, 뇌출혈, 여러 장기의 출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임상시험마다 약간 결과들이 컨트로버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사용하라고 말하기는 출혈 부위에 따라서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데요. 급성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트란자맥 애시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손상 후 3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중등도의 외상성 뇌손상, GCS 스케일로 8에서 13 사이인 경우에는 즉시 트란자맥 애시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3시간 이내의 중등도입니다. 이 RCT 결과 9,000명 이상의 성인이 3시간 이내에 CT 스캔에서 두견의 출혈의 증거를 제시한 것을 포함하는 크래시 3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트란자맥 애시드를 투여받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좀 낮았습니다. 트란자맥 애시드 사용군은 18.5%였고 위약은 19.8%였고요. 하지만은 넌 리액티브 퓨피를 가진 환자를 제외한 경우, 그러니까 GCS 스케일이 아주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은 트란자맥 애시드군이 11.5%, 위약이 13.2%로 트란자맥 애시드가 사망률을 좀 더 줄였고요. 경증에서 중증도 환자의 화해 그룹에서도 위약에 비해서 트란자맥 애시드 사용군이 사망률이 적었습니다. 다만 안티파이브로리틱 이펙트를 나타내는 약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트롬보스나 엠볼루스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다행히 그 혈관 폐쇄 사건의 비율을 포함한 부작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3시간 이내에 나타난 중등도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인 경우에는 트란자맥 애시드를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외상성 뇌손상 외에도 GI 블리딩, 헤모프티시스, 다양한 블리딩들이 있는데 그런 블리딩에서 트란자맥 애시드를 사용한 RCT 결과가 아직도 조금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효소 판제인데요. 항효소 판제는 제가 이전에 그
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은 동아시아인 패러독스입니다. 동아시아인은 항요섭한제에서 흔히 사용되는 클로피도그레를 대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유전적 특성만 봐서는 클로피도그렐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트롬보엠볼리즘 또는 아스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률이 더 높아야 되지만은 역설적으로 동양인은 아스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률이 서양인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하고요. 또 그 역으로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아스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률은 약 절반 이하고 블리딩, 항요섭한제 사용에 따른 블리딩은 2배 이상입니다. 그것이 동아시아인 패러독스인데요. 이 동아시아인 패러독스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동아시아인에서 항요섭한제를 사용할 때 너무 강력한 항요섭한제를 사용하는 것이 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강력한 항요섭한제를 고용량 사용하는 것도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너무 강력한 항요섭한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강력한 항요섭한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돼서 시행된 RCT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프라스구레를 사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종재술을 받은 아시아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프라스구레 투여량을 감소시킨 RCT입니다.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님께서 PI이신 연구였고요. 기존 진료지침에서는 PCI를 받은 모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는 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스피린과 강력한 P2Y12 억제제인 프라스그렐리나 티카그렐러를 이종 항요섭한제 치료로 장기간 하는 치료를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아스피린과 티카그렐 또는 프라스그렐 같은 강력한 항요섭한제를 이종으로 사용하게 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동아시아에는 평균 이상의 출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프라스구레를 사용할 때 저용량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RCT가 시행됐고요. 이 RCT 결과 도움이 됐습니다. 이 RCT는 2,300명 이상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동아시아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PCL을 받는 아스피린과 표준 용량 또는 감소 용량 프라스구렐을 무작위로 할당했습니다. 즉 아스피린은 기본으로 투약을 하고 한쪽 군은 표준 용량 프라스구렐을 계속 줬고요. 한쪽 군은 표준 용량 10mg 프라스구렐은 한 달만 주고 한 달 뒤에는 5mg의 저용량으로 감량해서 계속 투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년 모든 원인 사망률과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색 비율은 비슷했는데 출혈이 더 낮았습니다. 즉 강력한 항요섭한제에 있는 프라스구렐을 용량을 줄여서 투여했더니만 이득은 비슷했는데 부작용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항요섭한제를 저용량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로 보겠고요. 특히 체중이 60kg 미만이거나 75세 이상인 경우에도 저용량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또 PCI를 받은 동아시아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도 프라스구렐 복용량을 5mg로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연구 프로토콜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생긴 처음 한 달 동안은 10mg를 썼다가 한 달 뒤에 5mg로 감량한 연구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 항요섭한제를 오랜 기간 사용할수록 블리딩이 더 늘게 되는데요. 메타아나리시스 연구 결과입니다. 중앙 추적 관찰 기간이 18개월이고
7만 9천 명 이상의 환자를 포함한 24건의 RCT에 대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 결과 장기 12개월 이상의 이중 한요소 환자의 치료는 심근경색의 위험은 줄였지만 대출혈의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중 한요소 환자 치료에 비해서 단기 이중 한요소 환자를 사용하고 나서 P2Y12 단일 요법을 사용했을 때 출혈 위험이 줄었습니다. 즉, 이 말은 기존의 표준 지침인 1년 동안의 이중혈소판제 사용 기간, 이중혈소판제를 1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동안만 이중혈소판제를 사용하고 그 이중혈소판제 기간 단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P2Y12 단일 요법으로 가는 것이 출혈이 더 줄었다는 뜻이고 이 P2Y12 단일 요법에서 제일 출혈이 적은 것은 클로피도그렐입니다. 그리고 클로피도그렐은 non-ST elevation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있는 고령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이 티카렐그렐 또는 프라스그렐보다 더 좋았다는 걸 시사하는 RCT도 발표되었습니다. non-ST elevation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강력한 항요소 판제인 티카그렐이나 프라스그렐을 이중 항요소 판제로 6에서 12개월 정도 치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출혈의 위험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력한 P2Y12 억제제에다 아스피린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블리딩 리스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RCT에서는 non-ST elevation acute coronary 신드롬을 가진 70세 이상의 환자 1000명을 무작위로 한쪽 그룹은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했고 한쪽 그룹은 티카그렐러 같이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강력한 항요소 판제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12개월째 클로피도그렐의 출혈율이 더 낮았고 허혈성 결과의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즉 효과는 비슷한데 출혈이 더 적었으니까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효소 판제에 대한 최신 RCT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인 패러독스가 실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의 사실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 대표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력한 한효소 판제는 사용하지 않고 즉 예를 들면 티카그렐러나 프라스그렐 같은 강력한 항요소 판제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나고 이중 항요소 판제를 사용하는 기간도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고 이중 항요소 판제 사용이 끝나고 나면 아스피린은 중단하고 단일 항요소 판제로 사용할 때는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환자 중에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신부전의 급성악화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빈혈입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의 급성악화 요인으로서 급성악화 요인을 찾았을 때 그 악화 요인이 빈혈인 경우에는 철분제를 사용해서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를 호전시키면 신부전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지 RCT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부전에서 빈혈은 종종 철분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퍼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시험에서 급성 하트 페일 및 수반되는 철 결핍으로 입원한 1000명 이상의 개인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페린덱터 주 또는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페린젝트를 사용한 그룹은 심각한 부작용 증가 없이 다음 해 동안 하트페일리어 입원이 더 적었는데요. 따라서 하트페일리어 환자 중에 하트페일리어 환자 중에 아이언 디피션시 아니미아가 있을 경우에는 페린덱트 주 같은 철분제를 사용해서
빈혈을 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페린젝트 주사는 도움이 됐는데 경구 철분제가 도움이 될지는 좀 더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RCT 중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SGLT2 이니비터입니다. 잘 아시듯이 SGLT2 이니비터를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할 때 당뇨병의 부작용, 특히 당뇨병에서 생기는 장기 합병증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또는 ASCVD가 있는 환자인 경우, 특히 하트 페일리어 또는 CKD가 있는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뇨 환자에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하트 페일리어나 CKD가 호전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하트 페일리어 환자의 치료제 또는 CKD 환자의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지 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발표가 몇 가지 되었습니다. 애니제임의 9월달에 발표된 엠퍼러 리듀스드 트라이얼은 이젝션 프랙셔가 감소된 신부전 환자를 위해서 엠파글로진을 투여한 연구입니다. 기존 RCT에서 SGLT2 이니비터가 당뇨병에 있는 성인의 신부전 입원 위험을 줄였는데요. 엠퍼러 리버스드 트라이얼 발표가 있기 전에 다파 하트 페일리어 시험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하트 페일리어 입원 및 심혈관 사망을 감소시켰습니다. 다파 하트 페일리어 시험은 이젝션 프레셔가 40% 이하인 사람을 인크루트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약 31% 정도인 환자들이 인크루트 되었습니다. 엠퍼러 리듀스드 트라이얼은 더 심각한 심실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크루트 되었는데요. 평균 이젝션 프레셔가 27.5%였습니다. 이 엠퍼러 리듀스드 트라이얼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이 당뇨병 유무에 관계없이 하트 페일리어 입원을 감소시켰는데요. 하트 페일리어 입원은 엠파글리플로진이 13.2%, 플라시보가 18.3%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는 엠파글리플로진이 10%, 플라시보가 10.8%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은 컴포지 레날 아웃컴, 그러니까 투석 레날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GFR의 현장 감소는 엠파글리플로진이 1.6%, 플라시보 3.1%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게 동반되어 있는 CKD의 프로그레션은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는 신부전 환자의 치료제로도 본격적으로 SGLT2 이니비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였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RCT들은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되지 않거나 약간만 감소된 환자를 대상으로도 SGLT2 이니비터의 효과를 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즉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만 감소되어 있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게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한 이 RCT가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된 결과를 보인다면은 또 새로운 그 신부전 치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결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하트 페일리어에 도움이 됐던 대표적인 약물인 카디오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나 AC 이니비터나 ARB나 스피로노락톤 같은 이런 약제들은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된 환자들에게서만 예후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되지 않거나 약간만 감소된 환자들의 예후 호전을 위한 약제들은 여러 가지가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효과를 못 보여줬는데요. 만약 SGLT2 이니비터가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되어 있지 않은 신부전 환자의 예후도 호전시킨다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입니다. 사실 SGLT 이니비터를 썼을 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그 칸디다 바자이너디스 같은 그 칸디디아시스가 나타나는데요. 여성에서 사용했을 때는 열의 한두 명 정도에서 칸디다 바자이너디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SGLT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초기에 그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 제일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DK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RCT에서는 그 RCT 연구의 특징상 그 크라이테리아를 잘 지키고 클로즈 팔로우업을 할 경우에 DK가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은 실제 코호트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는 DK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환자들 중에서는 RCT에 일놀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 노쇠하신 분들, 키드니 펑션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SGLT 이니비터를 쓸 때는 DKA의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호트 연구는 캐나다와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35만 명 이상의 환자와 500케이스 이상의 DKA 이벤트를 포함한 연구입니다. DPP-4 억제제와 비교했을 때 SGLT 억제되는 DKA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DKA 발생률은 1000%이어당 SGLT 이니비터가 약 2케이스, DPP-4 이니비터가 0.75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또는 DKA에 걸리기 쉬운 인자인 췌장 기능 부전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 DKA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DKA를 사용하는데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두고가 나타나는 것은 그 도악입니다. 잘 아시듯이 도악 또는 노악은 밸뉼라 APB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밸뉼라 APB에서도 도악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 12월경 NEJM에 발표된 연구에서 외과용 생체인공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APB 있는 경우에는 리바록사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진료 지침에서는 밸뉼라 APB, 즉 외과용 생체인공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와파린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와파린은 드러그 인터랙션이나 INR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도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요. 다행히 RCT 결과 사망, 주요 심혈관 사건 또는 한 달의 주요 출혈 복합 사건까지 두 구간에 비슷했기 때문에 외과용 생체 인고 판막을 가진 AP 환자인 경우에는 와파린 대신에 리바록사반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리바록사반 외에 다른 도악들도 밸뉼라 AP 환자를 대상으로 RCT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심방세동 진료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번 처방할 수 있는 도악 중에 에독사반이 상당히 유용한데요. 에독사반은 일반적인 용량은 60mg QD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중 한 개 이상이 있는 경우, 즉 강력한 P글라이코프로테인 억제대 병용,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드로네다론,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을 병용하거나 체중이 60kg 이하거나 크레아틴인 청소율이 15에서 50 정도인 경우에는 30ml QD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크레아틴 클리런스가 95 이상이면은 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에독사본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왜 들어갔을까요? 네, 제일 간단하기로는 RCT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예,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95 이상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높은 것이 나쁜 건강을 대변한다는 뜻일까요? 예, 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제 추정에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는 저건 에스티메이티드이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 낮은 경우에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높게 나타납니다. 즉 크레아티닌이 낮다는 것은 sarcopenia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sarcopenia가 있는 노쇠한 노인인 경우에는 도학을 사용할 때 효과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도학을 사용할 때도 그 출혈의 위험 때문에 도학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15에서 30 정도로 더 낮은 경우 또는 중요한 부위 또는 그 위장 출혈의 출혈 이력이 있을 때 또 체중이 너무 낮을 때 엔세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 항효소판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도 도학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노인 환자에서 APB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서 도학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낮은 체중, 엔세이드, 항효소 판제 또는 위장관 출혈의 과거력 이런 이유로 도학 사용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시행된 RCT에서 이런 이유로 도학을 사용하지 못할 때 에독사반을 더 용량을 줄여서 15mg을 줘봤습니다. 즉 80세 이상의 일본인 환자 1000명 가까이에 에독사반 15mg 더 저용량을 위약 투여와 비교를 했는데요. 에독사반 15mg 저용량 치료는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의 절대 위험을 4.3% 감소시켰지만은 출혈 위험은 약 1.5% 증가시켰습니다. 즉 출혈 위험은 조금 증가했지만은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의 절대 위험을 4.3% 감소시켰기 때문에 출혈 위험에 비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80세 이상이면서 도학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이런 동반 질환이나 낮은 체중, 엔세이드, 항효소 판제 같이 사용 같은 이런 요인이 있을 때는 더 초저용량인 15mg QD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학은 non-valvular APB나 트롬보엠볼리즘 환자에게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암 환자에서도 도학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암 환자에서 비너스 트롬보엠볼리즘이 생겼을 때 저용량, 그러니까 저분자량 헤파린 서브큐 인젝션이 주된 치료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로 몰레큘러 웨이트드 헤파린을 서브큐 인젝션을 한다는 것이 치료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학을 경구제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겠다라고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RCT에서 암 환자의 정맥혈전증, 혈전색전증에서 아픽사반 같은 도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급성 정맥혈전색전증은 이제 액티브한 캔서 환자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기존의 표준 치료는 로몰레큐더 웨이트드 헤파린이었습니다. 최근 1170명의 암 및 VT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에서 도학 중 아픽사반은 로몰레큐더 웨이트 헤파린인 달테파린과 비교했을 때 주요 출혈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사한 재발 비너스 드럼보엠볼리즘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즉 주요 출혈 사건은 아펙사반 3.8%, 달테파린 4% 정도였으니까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드 헤파린보다
경구제인 아픽사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환자, 특히 노사 노인에서는 낙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요한 건강 문제인데요. 그래서 낙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벤션들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달리한다, 밸런스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을 시킨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개선시키는 RCT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NEJM에 발표된 다요인 낙상 방지 개입이 시어리어스 폴 인저리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5,000명 이상의 고위험 지역사회 거주성인, 지역사회 거주성인이고 평균 연령이 80세였고요. 시행된 인터벤션은 간호사 관리 중재를 통한 다요인 인터벤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 향상된 일반 치료를 대조군으로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심각한 낙상 관련 부상률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아마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동이 어려웠고 공동부담금, 즉 비용적인 문제나 보험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환자 장벽에 있어서 이렇게 중재를 준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입을 하기 힘든 환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능도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낙상 방지를 하는 개입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었지만은 고관절 골절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종합병원 내에서 개입한 연구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이드 입원의 일반적인 원인이며 상당한 이완율 및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데요. 통합 취약성 고관절 골절 프로그램, 인터그레이티드 프레절리티 힙 프랙처 프로그램에 한 경우 종절을 받은 환자가 30일 사망률이 더 낮았고 약물 부작용, 수혈, 예기치 않은 수술실 복귀도 적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이렇게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자 요인 등으로 인해서 다 준수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아주 골절의 고위험군이 병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절 예방에 흔히 쓰이고 있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적인 부작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오스토네크로시스 오브 조, 턱관절 괴사와 함께 에티피컬 프랙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티피컬 프랙처, 비정형 대퇴골 골절은 기존의 RCT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RCT 세팅에서는 만성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했을 때 비정형 대퇴골 골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상당히 드물다고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골다공증에 대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받은 50세 이상의 여성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 코호트 연구에서 10년 추적 조사 기간 동안 10,000명당 1.74건의 비정형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10,000명당 1.74건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적기는 한데요. 하지만은 비정형 골절이 잘 나타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기간이 긴 경우, 3에서 5년 이상인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여성인데 특히 아시아 민족, 그리고 글루티코르티코이드 사용 1년 이상이거나 키가 작고 체중이 더 높을수록 비정형 대퇴골 골절의 발생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면 비정형 대퇴골 골절의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에서 비정형 골절의 절대 위험은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의 감소, 즉 비정형 골절의 부작용은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었는데요. 그래도 65세에서 84세의 아시아인 여성에서는
특히 이런 아시아 여성이 3에서 5년 이상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비종형 골절이 상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래에 오는 환자들을 볼 때 그 골절 위험이 낮은 경우, 골절 위험이 낮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3에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했으면서 한 65세 조금 넘으셨고 키가 작으신 분인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휴약기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데노소맵은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인데요. 데노소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단점은 데노소맵을 사용했다가 중단하면 효과가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효과는 약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 6개월 내에 골밀도가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은 데노스맵을 사용하다가 중단한 경우 약 1년 뒤, 중단하고 약 1년 뒤면은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기존에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가 다발성으로 있었던 여성인 경우에는 데노스맵 주사를 중단한 뒤 1년 동안 더 많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리바운드라고 설명했는데요. 데노스맵은 중단하고 나면 약물 작용 시간이 6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약 한 1년 정도면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발표된 골다공증 진료 지침에도 데노스맵을 중단하고 난 뒤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골다공증 약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데노스맵 중단에 따른 리바운드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지연된 데노스맵 주사, 그 데노스맵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데노스맵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지 못했을 경우에 척추골절 위험이 단기간 내에도 올라갑니다. 특히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의료기관 방문이 연기되거나 못 오셔서 이제 제때제때 못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시행된 코호트 연구에서 권장 날짜 4주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데노스맵 주사를 16주 이상 지연한 환자에서 6개월 동안 척추골절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즉 6개월 동안 척추골절 위험은 16주 이상 지연한 군에서 약 10.1, 즉 1000명당 10.1 정도, 그리고 권장 날짜 4주 이내 치료군에서는 1000명당 2.2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데노소맵이 중단되거나 2, 3개월 이상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는 빠른 골솔실과 척추골절 위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요법,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노소맵은 좋은 치료제이긴 하지만 꼭 리바운드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브클리니컬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은 상당히 흔히 보는데요. 고령자에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꼭 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치료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면 좀 약간 단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꼭 치료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즉 TSH는 증가했지만 프리다이록신은 정상인 이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론적으로는 심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노인인 경우에는 컨트로버시가 있는데요. 특히 TSH가 10 이상인 경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무증상 환자의 일상적인 다이록신 보충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개인 185명을 대상으로 한 레보티록신 또는 위약의 무작위 시험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심장 기능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TSH가 12일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평균 달성 TH 값은 치료 및 위약 그룹에서 각각 3.55 및 5.29 정도였으니까 정상 상한 한 7 정도 이내의 TSH 값을 가진 경우에는 경증의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 환자이면서 노인인 경우에는 굳이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도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갑상선 호르몬 치료와 삶의 질 및 갑상선 관련 증상과의 관계를 체계적 문헌 고찰하고 메타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임신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삶의 질 및 갑상선 관련 증상의 호전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증상인 경우 그리고 임신하지 않은 여성인 경우에는 굳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서브클리니컬 하이포라 하더라도 심한 피로감이나 부종 등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제 리플레이스먼트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당뇨 진료 지침을 보면 그 당뇨 진료 지침의 한 꼭지 중에 하나가 디인텐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디인텐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혈당이 타겟골까지 충분하게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 환자가 노인이거나 노쇠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당뇨 약제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노인이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을 사용해서 혈당을 너무 낮출 경우에 도리어 해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타겟골 이하 정도로만 유지를 하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도리어 당뇨 약제를 줄여서 타겟골 이하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디인텐시피케이션, 디프리스크라이빙 이런 개념으로 특히 노쇠한 노인인 경우에는 너무 강력하게 혈압 조절을 하거나 너무 강력하게 혈당 조절을 하는 게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쇠한 노인인 경우에는 너무 혈압 낮추지 말고 너무 혈당 낮추지 말고 약을 줄여라. 약을 줄여라는 뜻으로 디인텐시피케이션, 디프리스크라이빙을 하라 라는 지침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의 근거를 제시할 만한 연구 RCT입니다. 고령자에서 항고혈압제를 줄였을 때를 본 연구인데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평생 항고혈압 약물 요법이 필요하지만은 노인은 약물 감소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쇠할수록 혈압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노쇠한 노인인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낮을 경우에 낙상 같은 부작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예후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관찰 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인 80세 이상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12주 무작위 임상시험을 했고요. 약물 감소에 배정된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에 배정된 환자와 유사한 혈압 조절률을 보였습니다. 즉 80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약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을 줄여도 상당수의 환자는 유사하게 혈압 조절이 되더라. 즉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을 줄였을 때 3분의 1 정도는 다시 혈압이 올라가서 항고혈압제를 다시 사용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3분의 2는 약을 줄여도 됐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풍에 대해서도 특히 요산 강화 치료에 대해서도 진료 지침과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유마톨로지 통풍 관리 지침에서 요산 저하요법에 대한 치료 표적 접근법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알로피리놀을 사용할 때 스티븐 존슨 신드롬 같은 드럭 일옵션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스티븐 존슨 신드롬 같은 드럭 일옵션은 한국인 같은 경우에도 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피부 반응 위험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유전자 스크리닝이 있는데요. 한국인에서도 이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으로 이런 스크리닝을 할 수 있고 보험 코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알로피리놀을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심각한 드럭 일옵션에서 제일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약이 알로피리놀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산 저하요법이 필요한 가우트 환자의 경우에는 알로피리놀을 쓰는 걸 권하긴 하는데 한국인에서는 드럭 일옵션이 꽤 보고가 돼서 상당히 주저가 됩니다. 그래서 꼭 써야 하는 경우, 그렇게 특히 드럭 일옵션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HLA-B5801 이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로피리놀을 더 강력하게 1차 약제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RCT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전에 발표됐던 연구에서 페푸소스탑과 알로피리놀을 비교한 연구에서 통풍 및 주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질환이 있는 6,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RCT에서 심혈관 사망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페북소스tat군이 알로피리놀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는 페북소스tat보다는 우선적으로 알로피리놀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근데 한국인에서는 이 알로피리놀 따른 드럭 일옵션이 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란셋에 얼마 전에 발표된 연구에서 알로피리놀과 페북소스tat의 부작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6,1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RCT는 약 4년의 중앙 추적 조사를 통해 페북소스tat 그룹에서 복합 카디오바스큘러 안전성 결과의 위험이 낮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페북소스tat이 알로피리놀보다 도리어 복합 카디오바스큘러 안정성 결과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낮았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3분의 1만이 베이스라인에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사건의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그래도 페북소스tat이 알로피리놀보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률을 더 높이진 않는구나 라고는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최근에 발표됐지만은 그래도 현행 진료 지침에서는 대부분 요산 강화 요법으로 알로피리놀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페북소스tat을 권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페북소스tat보다 알로피리놀을 계속 선언을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란셋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페북소스tat이 아주 그렇게 항상 위험하다고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CKD 환자에서 요산 강화 요법이 CKD 질환의 예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컨트로버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관찰 연구에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새로 발병한 CKD 위험이 증가하고 기존 CKD가 더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찰 연구였고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두 개의 대규모 RCT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두 RCT 결과에서는 알로피리놀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RCT는 제1형 당뇨병 및 조기 중등도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가진 5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알로피리놀 치료는 위약과 비교해서 3년 후 측정된 사구치 여과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알로피리놀이 소변 알부민 배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사건의 비율을 non-significant 하긴 하지만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NEJM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CKD가 더 진행된 35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2년 후 추정 GFR의 감소율은 알로피리놀과 위약에서 동일했고요. 추정 GFR의 40% 감소, 말기 신장질환 또는 사망의 복합 결과는 알로피리놀 그룹에서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알로피리놀이 조금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고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CKD 환자에서 요산 강화 요법을 꼭 써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장기간의 체중 저하 효과가 있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레미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NEJM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기대 수명도 증가시키고 사망률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비만 피험자 연구 참가자와 20년 이상 일반 인구의 무작위 표본을 추적한 연구에서 비만 수술을 받은 비만 개인의 조정된 평균 기대 수명은 일반적인 비만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는 3년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5.5년 짧았지만은 일반적인 비만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경우 3년이 더 평균 기대 수명이 길었다는 연구입니다. 캐나다 인구 기반 연구에서 비만 수술을 받은 13,000명 이상의 개인의 5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매칭된 대조군보다 낮았습니다. 즉, 비만 수술을 받은 5년 올코즈 모탈리티는 매칭된 비만 대조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아서 5년 올코즈 모탈리티가 수술을 받은 경우는 1.4%, 수술을 받지 않은 비만군인 경우 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연구 모두에서 비만 수술은 비수술적 관리보다 심혈관 및 암 사망률이 30에서 50%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평균 수명도 약 3년 정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치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맹장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대 중수절제술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장염, 아펜디사이티스 같으면 수술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다른 장염은 수술 말고 또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맹장염은 반드시 수술해야 될까요? 네, 사실 기존에 발표된 몇몇 RCT에서 uncomplicated appendicitis의 경우에는 당장 수술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를 해도 상당 기간 동안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 예후도 비교적 괜찮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다 RCT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30일 건강 상태는 중수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었고요. 항생제 치료군의 29%는 90일 내에서 그런데 항생제 치료군의 29%는 90일 내에 중수절제술을 받았는데요. 즉 이 말은 90일 내에
한 70% 가까이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념해서 볼 것은 결석, 아펜디코리스가 있는 사람은 3달 내에 41% 가까이서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은 결석이 없는 사람, 아펜디코리스가 없는 사람은 약 25%에서만 수술이 필요했고 75%는 3달 내에 수술을 안 받아도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수절제술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고요. 복강경 중수절제술은 큰 합병증 없이도 감수할 만한 위험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uncomplicated appendicitis라고 하더라도 복강경 중수절제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 환자가 당장 수술받기 힘들거나 특히 충수결석이 없거나 또는 수술을 거부하거나 할 때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지켜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20년 한 해도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참 다사다난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올해 1차 진료의 프랙티스를 바꿀 만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 의사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어깨도 코로나 신드롬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굳이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될까? 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굳이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1차 진료 의사로서의 생활을 오래 해본 저의 경험으로서는 1차 진료 의사, 1차 진료 주치의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암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흔한 병이 됩니다.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나 내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은 주치의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상당수는 오케토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오케토 하트 페일리어 같은 급성 질환들도 앓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주치의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물어보시고 상담할 수 있다면 사실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흔한 병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어큐트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캔서들은 이제는 흔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환자에게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ICT들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치료 지침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들의 변화도 잘 따라가고 랜드마크 트라이얼들의 발표에 따라서 즉각 대처하는 의사로서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주치의로서도 1차 진료 의사로서도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전공의 생활을 하든 그리고 전문의로서 생활을 하든 분야에 관계없이 내 환자가 앓을 수 있는 질병이라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깊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